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두 개의 정당이 2024년 3월 3일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3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조국 당대표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민주개혁, 진보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선권 내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4명을 배치하기로 하여 향후 22대 국회의 세력 판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준석, 이낙연 등으로 대표되던 이른바 제3지대 정치지형을 조국신당이 일거에 뒤집었다. 조국신당은 창당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에 근접하는 정당 지지율로 22대 총선 최대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조국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이후에 집권을 준비하는 250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 정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작용할 것인가? 22대 국회의 정치 지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 이후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기 전까지 한국의 진보 진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 즉 조국 죽이기는 검찰과 언론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진보 진영 일부도 조국 죽이기에 가담했고 이후 이재명 죽이기로 이어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음을 명확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먼저 조국 당대표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즉 조국 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 지형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2023년 8월 펴낸 DK 눈물 다산북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를 설명하면서 21대 국회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의 포지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친박근혜 보수진영 및 검찰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 같은 진영에 속해 있던 정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민주당과 검찰의 중간지대로 포지션을 급격히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21대 국회의 가장 미스테리한 정당을 꼽으라면 단연 정의당의 포지션일 것이다. 20대 국회까지 민주진보 진영의 믿음직한 일원이었고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2020년 4월 총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상한 횡보를 하여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더 이상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부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정의당의 변심을 확인시켜준 언론은 SBS였다. 2021년 6월 SBS 기자들은 일대 혼선에 빠진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21대 국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1년차 활동을 점검했는데 기존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9-21대 국회 2년 분석에서 분명 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의 왼쪽 편에 위치했던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와 갑자기 민주당의 오른편으로 급격히 이동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댓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당은 그간 진보정당의 가치를 주장하던 정당인데 이 그래프만 떼어서 보면 참 이상하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SBS 담당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속 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나 후속 기사는 없었다. 수정도 후속 기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변심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가결법안에 던진 181만 2115개의 찬반표를 전수 분석해 이념 성향을 분석했다. 19대와 20대 국회 8년의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론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W-언어 방식이다. 워싱턴 포스트, 퓨 리서치 센터 퓨 리서치 센터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시사주간 내셔널 저널은 매년 미 연방상 하원 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표결 결과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을 곧바로 진보 1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이 국민의힘 좌측 그룹에 속해 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다. 분석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기사 댓글 중에는 이런 반론도 있었다. 개별 법안 투표에 대한 값을 잡는 거면 정의당은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올 텐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두고 분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BS는 19대와 20대 국회 8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비교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표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19대와 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의 왼쪽 편에 위치하던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와 급격히 민주당의 우측으로 이동해 아예 국민의힘 그룹과 섞여버렸다는 점이다. 둘째는 19대 국회에서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넓게 분포하던 민주당이 20대에는 중도 진보 방향으로 모여들더니 21대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진보의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등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한국도 유럽처럼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당으로 각각의 포지션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주장의 기본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산호맹 사건으로 수감된 경험도 있고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이 깊은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조국 사태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을 지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조국 OUT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서초동 사거리에서 개최되는 등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민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태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정면 충돌했던 탁치 논쟁 이후 처음 벌어진 광경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국정농단, 촛불 집회처럼 일방의 주장을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표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조국 사태처럼 하나의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격돌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조국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술자리에서 커피숍에서 그렇게 조국을 비판했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도 정작 조국의 위법 행위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잘 답하지 못한다. 답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정도로 조국에 대한 범죄 혐의를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졌지만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 즈음 되면 우리는 무언가에 홀렸었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작성하고 언론이 뿌리고 진보가 체크한 프레임에 대한민국은 홀렸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색깔론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9년 8월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과거 산호맹 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대중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이었던 색깔론으로 공세를 시작한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공세 방향을 전환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 언론을 포함해 대다수 언론이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일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년 8월 27일 당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윤 총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라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입시비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8월 27일 20여 곳 이상의 동시 압수수색과 이후 토끼몰이식 수사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조국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기소한 거짓 변경보고 혐의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국 사태의 본류라며 검찰과 언론이
2019년 내내 그렇게 강조했던 사모펀드 혐의는 허무하게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사법부는 사모펀드 건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언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적 언론으로 분류되었던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았다. 회의 취지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의 내용이 조국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검찰과 언론이 쏟아내는 물량 공세에 조국 가족과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기사는 무려 10일 589건에 이르렀다. 무한 복제되는 최근 언론의 특성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하면 전체 보도량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박주현 교수가 발표한 조국 사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성과 가짜 저널리즘과의 관계 연구 논문에 의하면 같은 기간 조국 사태 보도량은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696건을 차지했고 경향신문 447건, 동아일보 304건, 한겨레 25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경향신문이 동아일보보다 많은 양의 조국 사태 보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신문사 규모를 감안할 때 경향이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만약 경향과 한겨레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조국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조선동아와 차별화를 하였다면 물량면에서 보수 언론에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국 사태 전개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조국 흑서가 그것이다. 흔히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 의상상은 2020년 8월에 출간되어 반문재인 반조국 진영의 필독서로 알려지며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책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공동저자 5명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조국 사태를 진보 보수 또는 검찰개혁, 검찰 쿠데타의 구도가 아닌 공정과 상식의 구도로 포장하기 가장 좋은 그림이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미지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는 진보적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자였던 강양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진보언론 경향신문에서 서민의 어쩌면이란 기획연재, 기고를 하던 서민 교수, 그리고 치유의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2016, 아웃사이더 오아웃사이더 2001 등의 서적에 조국과 함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였던 진중권 교수가 참여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의 필진이 결합하고 조선일보가 조국 백서 잡는 조국 흑서라며 한껏 띄워주었지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조국 흑서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총 337페이지 분량 중 정작 조국 사태를 다룬 부분은 고작 70여 페이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새로울 게 없는 사모펀드 관련 검찰 공소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다. 조국 흑서로 주가를 올린 5명의 공동저자는 이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변신에 성공한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노동개선 자문단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보수 논객으로 이름값을 올리다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유가족이 패소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져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경향신문에서 기획연재 기사를 올리던 서민 교수는 이후 빨대포스트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보수 논객으로 변신해 각종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프레시안 출신 강양구 기자는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 컨텐츠의 공과를 평가해 대안을 만들겠다며 TBS 교통방송 사장에 응모하기도 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이자 정의당 당원이기도 했던 진중권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침묵에 실망했다며 탈당했다가 2022년 1월 정의당이 조국 사태와 일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성을 했다. 저는 심상정으로 간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며 복당을 했다. 이정미 여영국 등 정의당 지도부의 환영을 받으며
복당한 진중권은 2023년 6월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하였다며 정의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고 다시 탈당하는 소동을 겪었다. 진중권 교수와 정의당이 보여준 일련의 소동은 그동안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한국 진보의 민낯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조국 사태에 본류라던 사모펀드 의혹이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된 이후 별건 수사가 기승을 부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본류이고 별건 수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발 과잉 정보에 노출되어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말했듯이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작가 등이 이야기하듯 흡사항공모함처럼 거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조국신당이 대신해 민첩하고 기동성 있게 윤석열 정권에 한 발 앞서 싸운다면 22대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은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의 왼편의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 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왼편에 대략 20석 정도의 진보개혁 진영이 존재하게 된다. 20석이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출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갖는다는 뜻이다. 21대 국회까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조국과 이재명 죽이기에 공조하여 민주당을 포위하는 정치 지형이었다면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 블록에 위치하는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연합하여 국민의힘을 역포위하는 전략구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로 있는 조국혁신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쇄빙선이 되어 앞서 나가고 더불어민주당이 항공모함의 본체로 기동하는 정치지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월 3일 창당한 두 개의 정당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종지부를 찍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